제가 앞 시간에 이제 한국의 미래에 이제 먹고 살 만한 산업들 중에서 이제 강소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소산업이라는 게 이제 플러스 0.5초를 돼야 되고 소프트 지식, 기술, 그다음 스피드, 뭐 이런 것들로서 이제 충분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산업에서 우리의 미래를 걸 수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제가 볼 땐 두 가지입니다. 디지털 산업하고 이제 소프트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산업 중에서 특히 소프트 관광 산업. 요 세 가지가 저희들이 이제 역점을 둬야 될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씩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부터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제 이름을 디지털 칸 프로젝트라고 한번 지어봤는데요. 뭐 디지털은 아실 테고 칸이라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칸이라는 게 이제 우라랄타 여족들이 쓰는 용어 중에서 뛰어나다, 어떤 데다, 그다음에 이제 추장, 족장, 대장, 뭐 우리나라 한하고 똑같은 거죠. 대한민국 할 때 한, 그죠? 그다음에 징기스칸 할 때 칸.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사이버 스페이스를 징기스칸처럼 빠른 속도로 확보해 나가자. 이런 프로젝트 이름을 제가 디지털 칸이라고 이제 붙여봤습니다. 그 실질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를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테스트 베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 국민이 전 세계 시민들의 디지털 모르모토가 되자, 실험장이 되자. 그러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한국에서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테스트 베드라는 거는 테스트 마켓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테스트 마켓이라는 거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시장, 이제 이런 게 테스트 마켓이고요. 테스트 베드라는 거는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이죠. 예를 들면 일본 동경에 있는 아키하바라를 한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가전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가전제품을 아키하바라에 내면 아키하바라를 제패를 하면 동경을 제패하고 일본을 제패를 하고 세계를 제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나 모바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모바일 기기는 북구를 제패를 하면 북구 중에서 특히 이제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되겠죠.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 파크하고 이제 핀란드의 울루를 제패를 하면 북구를 먹고 북구를 먹으면 유럽을 먹으면 전 세계를 먹는다는 공식이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희들은 테스트 베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글로벌 차원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디지털 테스트 베드로 만들고 전 세계 디지털 회사들이 뭔가 신제품을 만들고 뭔가 실험을 하고 R&D를 할 때는 대한민국에 오고 또 직접 우리나라가 그 실험 대상이 되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모로모터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이런 디지털 테스트 베드가 될 거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목민 후손으로서 역동적인 디지털 인재를 가지고 있고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갖고 있고 이미 또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부분에서 약진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다 집합을 하면 우리도 디지털 실험장이 되고 그러면 테스트 베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나씩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의 디지털 수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나라가 디지털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얼리 어댑터입니다. 뭔가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반드시 써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 소비자 중에 13.5%가 얼리 어댑터인데요. 우리나라는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한 42%까지가 얼리 어댑터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이 한 3배쯤 된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얼리 어댑터 제품을 보면 아주 신기하고 재미난 게 많습니다. 제가 이 하나를 구했는데요.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이용하는 것 중에 키싱 러브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젊은 남녀들이 만나서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는 기계예요. 그럼 이제 남자가 여기 손을 대고 여자가 이게 손을 대고 둘이서 키스를 하면 벨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면
이 삑 소리가 나면 이게 궁합이 안 맞다는 거죠. 근데 요 소리가 나면 궁합이 맞다는 겁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안에 뭐 굉장히 복잡한 이런 전자장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원리로 움직일까요? 뭐 어떤 분들은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안에 센서가 남자의 바이오리듬을 체크하고 여자의 바이오리듬을 체크해서 그게 크로스로 만나면 뭐 궁합이 맞다 안 맞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 맘대로 울리는 겁니다. 이게 아무런 원리가 없고 랜덤으로 울리는 건데 이거 자체가 그냥 재미거든요. 이제 재미삼아서 하는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제품이 많이 팔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젊은 애들은 얼리 어댑터라는 이야기죠. 이런 얼리 어댑터 트렌드는 뭐 비단 젊은 청소년층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새롭게 보이는 모습이 노티즌 군단이라는 거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제 노티즌이 되신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재미난 사례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연세가 80 이상 넘으신 이제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 이야기가 상당히 재미납니다.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손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잘 있냐, 어떻게 했냐, 공부 열심히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손자 손녀들이 바쁘대요. 그리고 짜증을 낸대요. 그리고 전화를 가능한 빨리 끊었으면 한대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메일로 해서 이렇게 적어서 뭐 그동안 잘 있었니, 뭐 어땠니 하면 바로 100% 답변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또 새롭게 발견한 방법은요.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질문을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나누면 요새 젊은 친구들은 어린애들은 1번에 대한 답을 하고 2번에 대한 답을 하고 3번에 대한 답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벌써 습관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자기 손자, 손녀들하고 이 의사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지고 옛날에 전혀 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안 했던 일들이 손자, 손녀들하고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노티즌 군단들도 이런 식으로 손자, 손녀들과 대화를 늘리는 이런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역시 얼리 어댑터의 이제 어떤 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이 이제 디지털 기회지수라는 거죠. 이 180개국을 대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얼마나 이제 인터넷 같은 게 제대로 보급이 됐느냐, 그다음에 이제 소득에서 통신요금, 인터넷 비용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높으냐, 또 인터넷 활용도가 얼마나 높으냐, 이제 이런 거를 조사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마인드에 대해서도 영국의 DTI라는 기관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그다음에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선진국 대상으로 했는데 이 비즈니스 마인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상을 보면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기업들이요. 전 세계를 제패를 했지만 한국에 와서는 고전하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핸드폰 보십시오. 이 모토로라, 노키아가 세계 최고의 회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크게 힘을 못 쓰거든요. 노키아는 이미 2003년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했고요. 모토로라가 90년대 마켓시어 50% 이상을 하다가 지금 뭐 아주 낮은 숫자까지 떨어졌죠. MP3도 마찬가지입니다. MP3도 아이팟이 전 세계를 제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리버, 랭콤이 상당 부분 약진을 보이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약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디지털 스틸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푸스하고 소니가 전 세계를 제패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캐녹스가 제패를 하고 있고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일이 전 세계를 제패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스큐가 제패를 하고 있고 네이버의 경우를 한번 보죠. 이미 비즈니스 위크가 구글이 한국에 가서 네이버, NHN한테 배워라 라는 이제 기사까지 나왔을 정도인데요. 이 구글이 이제 전 세계 검색 엔진으로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 왔으면 네이버한테 맥을 못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가시겠습니다만 네이버에
지식 검색 포털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뭐 김치 재료부터 시작해서 로켓 엔진, 폭탄 만드는 원료까지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스위크가 이 지식 검색에 대해서는 이 네이버가 한국판 위키피디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위키피디아에 저도 자주 들어갑니다만은 그 위에 있는 그림이 영어판 위키피디아고 아래가 이제 한글판 위키피디아인데요. 아직 한글판 위키피디아는 어떤 영어의 번역 문제 또는 한국 자체 내 이제 웹 2.0 문제에 부닥쳐가지고 제대로 활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웹 2.0이라고 위키피디아에서 쳐보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네이버에 들어가서 웹 2.0이라고 한 쳐보십시오. 지식 검색만 해도 이미 19,000건 정도의 정보가 아주 상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던 구글도 한국에 들어와서는 네이버에 맥을 못 춘다는 거죠. 곰플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곰플레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전 세계가 다 윈도우가 제공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보다는 곰미디어가 훨씬 더 마켓쉐어가 높단 말이죠. 이게 왜냐하면 저도 영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 저는 TV쇼나 드라마 이제 이런 걸 자주 봅니다. 자주 볼 때 예를 들어서 윈도우 플레이어를 쓰려고 그러면 일일이 캡션을 받아와야 됩니다. 자막을 받아와 가지고 그걸 또 체크를 하고 띄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곰플레이어 들어가서 자막 찾기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곰플레이어가 인터넷 서치를 해서 그거와 딱 맞는 자막을 골라주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그게 없으면 그거와 비슷한 후보를 몇 개 적어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아 요거다 라고 클릭을 하면 자동적으로 자막이 뜨고 그 자막이 제 PC 안에 자동 저장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기능을 가진 거는 전 세계 곰플레이어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만들 때는 자기가 영어를 쓰니까 전 세계에서 영어는 만국 공통어고 그거를 번역하고 자막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곰플레이어는 우리나라 사람 입에 딱 맞는 캡션을 자동적으로 붙여주는 이런 노하우를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미디어 플레이어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덱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압축 기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쓰려고 그러면 이 코덱을 일일이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곰플레이어에 들어가서 그 맞는 코덱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메시지가 뜹니다. 맞는 코덱이 없으니까 이걸 검색을 할까요? 예. 그러면 자동적으로 검색을 해서 그게 딱 맞는 거를 서치를 해서 화면에 딱 띄워줍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yes 하면 자동적으로 그게 다운이 되고 그 멀티미디어를 제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데는 전 세계 곰플레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의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와서 곰플레이어보다 마켓쉐어가 밀린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 디지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거죠. 메신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SK에서 하는 네이트원이 이 메신저에서 이제 1등을 차강을 했죠. 이용자를 보시면은, 지난 3월의 케이스인데요. 거의 한 1.45배 정도 더 많은 시간을 차지를 하고 있죠. 포털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만 보더라도 야후가 1등이고 구글이 2등이고 이런데요. 우리나라는 네이버, 네이트, 다음, 그 다음에 야후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털 시장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죠. 사이버 제화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전 세계 우리나라만큼 활성화가 된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 이제 유명한 싸이월드에서 사용된 도토리가 사이버 제화 아닙니까? 일전에 그 투사부 일천가 하는 영화를 보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도토리 선물 받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조폭들이 실제 도토리를 사서 친구한테 선물을 하고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도토리가 아니죠. 사이버 제로에서 이 도토리인데 아마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상용화가 된 나라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뭐 새로운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존 산업도 급격한 속도로 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뱅킹 또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고요. 그래서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한국의 사장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국의 20, 30대는 전체가 디지털 매니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엘고아 부통령도 작년에 그 디지털 포럼에서 개막을 하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인류한테 두 가지 선물을 했는데 하나가 인쇄활자고 두 번째가 디지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엘고아라는 분이 미국의 어떤 새로운 이념을 도입하신 분이 있거든요. 세 가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가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 정보 초고속도로라는 것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환경이 중요하다는 개념, 그 다음에 NPR, 내셔널 퍼포먼스 리뷰, 소위 말하는 미국의 정부 혁신 프로그램, 이 세 가지를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정보 초고속도로를 이제 미국에 까신 분이니까 디지털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가견이 계신 분이죠. 그분조차도 이 한국이란 나라가 인류한테 이 디지털하는 이런 선물을 만들어 줬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디지털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천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랑스가 치즈하고 와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한국은 아마 미래 디지털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연 이런 현상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앞전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디지털 마인드, 디지털 스피릿하고 유목 정신이 같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핏줄 속에 북방계 몽골리안 유목민 핏줄이 80% 이상이 있다. 그리고 그런 유목민 핏줄이 유목민 마인드고 또 특히 우리나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이 무한한 대륙을 유목민들이 과거의 스텝, 대평원을 지배하듯이 지배해 나간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